주진우 라이브.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일요일입니다. 개천절도 일요일입니다. 휴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다음날, 휴일 다음날 쉴 수 있도록 대책 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9월이 지나면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 들릴 듯합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당론을 밝혔는데 정부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대선 열차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 일정 9월에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과 11월로 미루자는 입장 팽팽합니다. 25일 금요일에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상황 강병원 최고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아직 당 밖에 있습니다. 대세론 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엑스파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출마 일정 미뤘는데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김민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자녀 입시 비리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성매매 위장 절도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에 사파를 넣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부녀의 모습을 사용했습니다. 재판 5분 전에서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전면 확대법 소식 들으셨죠? 광복절, 제헌절 사라진 휴일을 다시 되찾게 됐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알려주십시오. 혹시 아쉬운 점 있으면 짚어주십시오. 재난지원금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급이냐 당정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의견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콩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었네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45명이 나왔습니다.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 확진자인데요. 특히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한 교회에서 어제 33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가 50명이 넘었습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맞고 나서 자신 있다, 백신 맞고 나서 이제 자유롭다 하면서 마구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걱정이에요. 해외 입국 확진자가 많다고요? 네, 해외 입국 확진자가 오늘도 40명이 나왔는데요. 닷새 연속 해외 유입 확진자가 4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유입 확진자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결국 해법은 백신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를 예약하고도 물량 부족 탓에 맞지 못한 6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재예약을 받습니다. 약 20만 명이 대상이고요. 이분들은 다음 달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 중에서 지난 사전 예약 기간에 예약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사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접종받지도 않은 분들은 이 재예약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빨리 잡고 그리고 경제도 빨리 살려야 되는데 코로나에는 백신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어려운 사람들을 좀 어루만지려면 재난지원금 잘 지급해야 될 텐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선별 지급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추석을 전후해서 이 전국민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기획재정부가 제지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네.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이 소득 상위 몇 프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남기 부총리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이 추경 규모는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역시 민주당이 구상하는 이 35조 원과 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조금 이어가려고 하는 제스처를 미국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대화 의지를 일축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그에 대한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대화와 대결 모두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이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잘못된 기대다라고 일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또다시 나왔는데요. 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그 현지 시간으로 22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원칙 있는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계속 희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종료와 관련해서 미국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네, 외교부가 어제 한미 간의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는데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 등 동맹국과 이 대북 정책 조율을 계속할 것이다라며 절대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대화 그리고 북미대화에서 찬물을 계속 끼얹는 역할을 해가지고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어찌 되는지 또 지켜보시죠. 엑스파일 논란 거셉니다. 뜨겁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정치에 참여한다는 선언을 조금 늦춰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 속에서도 하지만 6월 말 7월 초 사이에 이 출마 선언 날짜를 태길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나온 얘기라고는 하는데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공개 행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접촉이 언론과의 접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장모 최모 씨에 대한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내렸네요. 네, 경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에게 제기된 그 일부 사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모 씨는 명의를 신탁받은 주식을 브로커에게 넘겨서 납골당 사업을 가로채고 또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살 때 그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를 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사문서 위조 혐의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소권이 없고 이 다른 사안들도 수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입장처럼 사문서 위조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의료법 위반 재판은 다음 달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누가 만들었을까 얘기하는데 여권보다 야권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좀 솔직히 않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황교안 전 대표 얘기는 왜 나옵니까? 네, 이 검찰에서는 그 특수통과 이 공안통이 양대 세력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공안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황교안 전 대표이고 또 특수통을 대표하는 것이 그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뭐 공안의 대표 주자라고는 볼 수 있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사이가 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취임 후에 이 공안통들이 검찰 주요 인사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 황교안 전 대표와 이른바 공안통들이 이 윤석열 엑스파일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직접 얘기했죠? 네, 오늘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공안통이라고 해서 특수통을 미워하지 않는다며 서로 돕는 관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황교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검증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다며 당당하게 원칙대로 잘못이 없다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면서 큰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요. 어떤 의혹만 가지고 정치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정치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큰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또 보탰어요. 네,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터뷰가 또 화제가 됐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초조해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가 이 김종인 위원장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부인이 마구 실력자라는 그런 또 소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했나 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는 표어를 앞세워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파주 헤이리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특혜육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네, 지난 2010년 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던 중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국가사업 연수생에 이준석 대표가 선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선발 공고를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당시 이준석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상태로 군 복무 중에 이에 지원에 합격을 했다라는 것이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예.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해당 사업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라면서 이준석 대표로 인해 어떤 청년은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선발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 이 해당 사업은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선발하고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니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김용민 의원은 또 물러서지 않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부동산 전수조사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권익위에다 동의서 제출 안 합니까? 가족들에 대한 동의서가 제출이 안 돼서 이 권익위가 조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익위가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죠.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지금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내일 알려주십시오. 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했다고요? 네,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이고요. 참고인인데 오래 조사했네요. 네, 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금 조치 이뤄질 당시 이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 그리고 같은 해 2019년 6월에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면 참고인 조사 엄청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터프하게 했는데 의혹이 있으면 조사해야죠. 참고인 조사해야 되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좀 열심히 수사했으면 공소시효 다 지나서 처벌 못했다 이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모두가 본 그 영상은 아직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똑똑히 봤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요, 성매매 관련 기사를 내보내다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장관의 가족의 일러스트를 썼어요. 네, 20대 여성 남성들이 구성된 혼성 절도단이 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이 있었는데 성매매 절도 이런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을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의미하는 일러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며 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선을 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보여준 적도 있고요. 언론노조에서는 보도를 가장한 조선일보의 반인권 범죄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논평을 내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본래 조선일보나 언론은 잘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할
하면 또 끝납니다. 소송하면요 돈도 잘 안 주는데요. 언론사에서 사과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독자도 안 떨어지고요. 필자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겠다는 사람은 계속 줄을 서 있고요. 1등 신문이라고 계속 조선일보가 우기는데 현재 언론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20대 신상 공개됐습니다. 네, 대전경찰청은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6살 최찬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최찬욱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이 됐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남성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서 이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직접 만나준다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네. 최찬욱은 이렇게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보관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영상을 내려받았고 이를 통해 보관 중인 성착취물이 무려 7천여 개에 이릅니다. 또한 최찬욱은 미성년자 3명을 직접 만나서 강제로 추행을 하고 유사강간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7명이고 수백 명이 더 피해를 봤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또 산재 사망 사고가 났네요. 네,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이 타워 크레인 지지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6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요. 이 노동자는 타워 크레인에 연결된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작업을 했고 이 마지막 지지대를 해체하던 중 연결된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타워 크레인 안전 좀 힘써달라고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건설 현장 산재 사고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네. 이 그제 익산에서도 이 공장의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그 외주업체 노동자가 이 7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이 800명대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0명이 넘어서 50%가 넘었습니다. 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숨져야 조금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죽어야 하나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건설 회사한테도 묻고 싶고요. 관계 당국에서 이제는 조치를 취할 때가 됐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학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있었네요. 네, 경남경찰청은 1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를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살 딸을 폭행해 살해했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이상 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집으로 온 남편이 119에 신고해서 오늘 오전 4시 16분쯤 딸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딸이 이 고인의 몸 곳곳에 멍자국이 발견이 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규명할 예정입니다. 이 체포된 A 씨는 이 숨진 딸 외에 이 초등학생 그리고 미취학 아동 3자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고요. 이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그 A 씨와 남편 사이에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네요. 7617님께서는 사과까지 감안해서 대놓고 깎아내리는 거죠. 사과는 간단하고 잊혀지지만 깎인 평판은 회복이 안 되니까요.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건 흉기죠. 잘못 의도를 가지고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던지는 흉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0894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대체 공휴일 찾아실 수 있어서 일하는 기분 납니다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 많네요. 8763님 대체 휴일 누구를 위한 공휴일인가요? 공무원 이런 분도 있네요. 9193님 상위 30%도 코로나 시국에 사는데 전 국민 다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4592님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이 된 건 확실한 건가요? 아직도 속 시원하게 정치하겠다는 말을 직접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네, 못 들었습니다. 하던 말던 속 시원하게 말 좀 듣고 싶네요. 곧 듣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때도 속 시원하게 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비 내리는 지역이 늘면서 정체도 더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분기점 부근을 시작으로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와 또 신갈분기점부터 사고가 있었던 죽전휴게소까지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판교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이후 양재 부근 사고 역시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더딘 흐름 길게 남아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산막에서 광명 사이로 교통량 늘었고요. 이후로 문학 부근 사고 역시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남동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반대 성남 쪽으로 문학 부근에서는 3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로 하객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남동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홍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일대로는 빗길인 만큼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산청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여야 당내 상황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모셔서 국민의힘 이야기 들었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체 공휴일 입법을 만들었는데 이 입법을 한 의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겠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체 공휴일법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통과됐어요, 이제? 행안위 전체회를 통과가 됐으니까요. 네. 이제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은 네. 이제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행됩니까? 대체 공휴일이 시행됩니다. 8월 15일이 빨간 날이니까 그 다음 날 쉬게 됩니까? 예, 월요일을 쉬게 됩니다. 제헌절도 빨간 날인데 일요일인데 그럼 월요일에 쉬게 됩니까? 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도 빨간 날인데 그럼 그 다음 날 쉬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혹은 나홀로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의원님이 이 법 이렇게 통과하려고 고생하셨죠? 저뿐이겠습니까? 네. 우리 저희 당의 우리 홍익표 의원님도 애쓰셨고요. 네. 정청래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그리고 이 법은 야당 의원님들도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합니까? 아마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쪽에 계신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적용하기가 좀 난감해 있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이 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한 발이라도 진전시켜야 그 이후에 또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분 같은 경우는 야당 의원님들도 이 법에 같이 발의도 하고 동참하셨고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원하고 있으니 먼저 이렇게 좀 출발을 하자라고 했는데 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견이 좀 있었지만 본인들도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장시간 노동에서 좀 국민들을 좀 해방시키고 월화별 보장하고 또 소비 진작으로 좀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었기 때문에 통과시켰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 되는 거는 좀 속상하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좀 우리 근로기준법이 여기 한 개입니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끔 네. 조만간도 근로기준법도 바뀌어져야 되고요. 근로기준법을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체 공휴일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331님께서 5인 미만은 왜 안 되나요? 실망입니다. 이 얘기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7617님께서는 민주당이 간만에 화제몰이 성공했습니다. 간만에 이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체 공휴일 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강제성은 없나요?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네. 법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이라 그래서 법령이라 그래서 대통령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설날과 어린이날과 추석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됐었는데 네. 이게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가 되면 이제 모든 공휴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국민 대다수가 이게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그 다음 날 월요일은 그냥 빨간 날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경선 얘기 물어볼게요.
이게 네, 경선 얘기 하도 물어봐가지고 좀 싫죠. 자, 그럼 빨리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언제 결론을 내겠다고요? 25일 금요일에 저희가 최고위가 열리거든요. 네. 그 최고위 자리에서 대선 경선 기획단이 이미 꾸려졌습니다. 네. 그럼 경선 기획단이 이 180일 전에 대선 후보 선출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네. 경선 스케줄을 가져옵니다. 네. 이 경선 스케줄을 보고 뭐 충분히 이 지금 스케줄대로라면은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해도 무리가 없다. 네. 아니면 좀 빠듯하다. 뭐 등등의 의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25일 최고위 후에 최고위에서 결정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경선 연기해야 된다. 아니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경선 연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예, 국민들 대부분이 민주당이 180일 전에 뽑기로 한 당은 당규가 있으니 그걸 지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뭐 어제 저희 당에 의총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많은 또 의원님들께서 지금 좀 코로나 상황인 걸 좀 감안을 해서 네. 정말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왔을 때 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후보와 면목도 보여주고 네. 제대로 좀 뭔가 축제 분위기에서 경선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 끼고 예. 이준석 대표 네. 경선 흥행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 당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좋은지는 알고 있죠, 민주당.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9월 달까지 전 국민에게 1차 접종이 완료가 되고 네. 이제 그럼 11월 달 집단 면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정부가 우리 집권 여당이 국민들에게 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네. 집권 여당입니다. 네. 저희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아마 설득하는 것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수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네. 그 경선 연기하는 게 어떻겠냐 의견을 했었는데요. 지도부가 그 의총이 끝난 직후에 바로 뭔가 결정하기에는 네.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뭔가 서로서로 좀 입장을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며칠 텀을 두고 25일 최고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요일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제는 끝나는 겁니까? 이제 잡으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정합니까? 그럼 다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의 실체가 뭐라고 보세요? 이걸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윤 전 총장이 좀 하자가 많아서 네. 완주가 불가하다라는 평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는 네. 엑스파일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못 봤죠. 못 예. 봤대요? 예. 그럼 국민의힘 사람들만 봤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자당 내 후보는 없으니까 네. 무슨 뭐 윤석열을 모시고 네. 혹은 뭐 최재형 감사원장을 또 모시려고도 하고 네. 뭐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좀 그 윤석열 전 총장으로는 완주가 불가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을 띄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 내부에서 만들어낸 권력 다툼용 엑스파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을 키우고 띄우는 것은 국민의힘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권력 다툼 내분용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그럼- 내에서. 아무튼 김재원 최고위원은 송영길 대표가 만든 거라고 막 주장하던데 어떤 단체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송영길 대표 고발했어요. 저는 송영길 대표가 엑스파일이라 한 건 아니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대선 후보로 좀 나오겠다고 하니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검증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검증을 하기 위한 자료를 쌓고 있다라 그랬지. 그렇죠. 엑스파일이라고 딱 저희가 송 대표가 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후보로 나선다면 이제 검증이 시작됐다. 네. 이제 막이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정치인에게 네. 검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네. 살아왔던 모든 삶이 검증 대상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굉장히 좀 하루가 멀다고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장모의 뭐 요양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권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3년을 구형을 했고 7월 2일 날
재판이 있죠. 재판이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어저께인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돼 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고요. 그 전에도 무슨 뭐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런 건들이 곳곳에 나왔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윤 총장이 그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관련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해명을 했었는데 예. 이 말을 한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가족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이 관여만 안 했으면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굉장히 비겁한 태도입니다. 네.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 가족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엄격한 잣대로 멸문지화를 시킨 분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네. 해왔 거예요. 직업으로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가족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치 공작이다 불법 사찰이라고 입을 막거나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엄격하게 검증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검증했으니까 본인도 검증 받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받아야죠. 생각합니다. 예. 조혜숙님이 이 정도로 못 보셨다면 엑스파일 실체가 없는 거 아닐까요? 얘기도 하고요. 7617님은 엑스파일이라는 게 본래 소문은 무성한데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본 사람도 있는데요. 너무 많은 파일들이 돌아다녀가지고 너무 많은 의혹들이 돌아다녀가지고 어지럽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어요. 재보궐선거에서 세게 때렸습니다. 예. 뭘 잘못하느냐 사람들이 다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최근에 부동산 정책 몇 가지 방향을 잡았어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좀 토닥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되찾아올 만합니까? 하여튼 뭐 저도 지도부기 때문에 네. 저희 당이 정책 의총까지 열어서 치열한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살펴본다라면은 우리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이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수천만 국민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고 네. 내 집 마련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 패배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당의 부동산 대책은 뭔가 공급을 확대를 하는데 정말 시장의 매수 심리를 대기 심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충격과 공포를 줄 만한 공급 대책이 먼저여야 되고요. 이런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뭔가 세제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금융에서의 사다리를 만들어준 대책으로 이렇게 꾸며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저희 당의 좀 결정은 결국은 이제 이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물론 좀 이것까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논의도 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네. 조금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줄 정도의 공급 대책이 우선됐어야 되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아쉽지만 또 그럼 다른 해나갈 안을 겁니다. 준비합니까? 예, 또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부동산 민주당 믿어도 됩니까? 저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올해 이사 대책을 통해 가지고 네. 공공주도 재개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85만 호 정도를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연신내 이 1구역 재개발이 있는데 네.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주민들 스스로가 이 동의서 3분의 2가 2달도 안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좀 저층 주거지들을 재개발해가지고 서울에 많은 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챙겨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주십시오. 부동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는 잡겠다. 부동산은 몰라도 투기는 잡겠다고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일단 잡기 시작했어요. 윤미향, 양이원 의원 어제 제명했고요. 다른 분도 전수조사에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금 좀 반발하거나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의 얘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은 참 저희가 이 과정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당 후사를 해 주십사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맡겼고 네. 권익위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정말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부동산 명의신탁 같은 경우 조금만 더 조사를 해보면은 이 의원님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억울하겠어요. 들어보면. 진짜 억울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스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맡겼는데 이 결과를 저희가 부정하고 선별해내는 순간 저희들이 또다시 국민들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두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 처리함으로써 저희 당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밝혔고요. 저는 이 기회에 국민의힘도 정말 제대로 한번 좀 그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 권한도 없는 감사원에 맡긴다 그랬다가 네. 거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검찰에 맡긴다. 시민사회 단체 의뢰하겠다. 온갖 꼼수를 부리고 시간을 끌더니 결국 권익위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동의서를. 그런데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누락시킨 거예요. 네. 이건 정말 꼼수 중에 꼼수고 가짜 감사쇼거든요. 네. 정말 이거 저희 당도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부동산 투기 부자 정당, 부동산 기득권 정당에 대해서 이 실체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따라가겠죠. 자, 수술실 CCTV 설치법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통과합니까? 오늘 그 저희 법안 소위가 있었는데요. 네. 오전에 그 수술실 CCTV를 수술실 내에 설치하고 예.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설치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굵직한 얘기들이 거의 여야 간에 좀 이견이 없이 다 얘기는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님들께서 조금 좀 그 디테일한 부분에 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오늘 의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법안 소위가 7월 1일에 또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우리 국민들 뭐 80% 90%가 원하고 있는 네. 수술실 CCTV가 통과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정말 이렇게 이 수술실에서 절대적인 약자인 환자의 이 권한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 수술, 유령 수술, 공장식 수술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이런 불필요한 의료 분쟁에서 의료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수술실 CCTV 설치가 조만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복현님께서 억울하시죠? 예, 물어봅니다. 억울하다고 남 탓하지 말고 민주당만 잘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예숙님께서는 마스크 쓰고도 경선 치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뭐든 할 수 있는 게 우리 국민들 능력입니다. 국민들 믿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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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진봉입니다. 어디 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의가 있어서. 두탕진봉 돈진봉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회의 참석차 제가 네.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안 오면 네. 벌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김병민 의원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편하실 대로 불러주십시오. 아 그래도 자 교수님 이제 예. 김병민 의원 뭐라고 부를까요? 한 차기 당대표? 자기 당대표.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불러주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 먼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엑스파일이 예.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진영에서 좀 뜨거워요. 장성철 소장을 통해서 일단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러면서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건 또 민주당이 아닐까 그렇겠죠. 싶기도 하고. 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이 엑스파일 논란이 그러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게 토요일자 장성철 소장의 SNS 글이 있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5일 내내 이 뉴스만 다루고 있는데요. 이 뉴스를 다루는 순간 수많은 대권 주자 중에 윤석열 대 누구의 대권 주자의 구도가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윤석열과 윤석열 스스로의 문제를 검증하는 윤석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있을 경우 이런 네거티브 공세나 뭔가 파일 논란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윤 전 총장에서의 정치 등판이 임박했냐 아니냐를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점들은 네.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장성철 소장 이제 여기 야권 이제 정치 평론가잖아요. 네. 그분이 이거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윤석열로 가다가는 이러다가 정말 나중에 낙마해서 더 이상 후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 저는 이런 걸 썼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장성철 소장 입장은 뭐 제가 이제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향단을 읽어보니 빨리 다른 사람 세우지 않으면 윤 총장만 믿고 가다가 윤 전 총장만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저는 이걸 공개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윤 전 총장이 정말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윤 전 총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로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정말 후보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 뭐 잠룡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어떤 지지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국민의힘도 스스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장성철 소장이 간단한 인물이 아니고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고요. 그리고 네. 그 국민의힘 진영에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당내 국민의힘 진영에서 윤석열 말고 우리 당 내부의 인물로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 말고 다른 후보로 가야 된다. 그런 비토 세력이 조금 지금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김병민 의원님? 그렇게 바라보면 그게 이제 공작 정치의 신호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신호탄이라고요? 왜냐하면 공작 정치라는 건 뭔가 음흉하게 뒷공작을 통해서 그 1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공작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만 바라보고 있다.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네. 그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아, 국민에 대한 모독.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30%가 넘는 유력한 대권 주자 1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이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존중하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여러 주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해서 경쟁할 수 있는 틀을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검증이라고 하는 측면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이게 검증의 수준을 넘어서 누군가 1위 주조를 한 방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공작 정치라고 부르고 예. 그런 음흉한 시도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좀 예, 세게 나오는데요. 네, 끌어내리는 시도가 아니고 김병민 의원도 내가 모독은 무슨 모독이에요. 모독한 적 없고요. 김병민 의원도 잘 알 거예요. 여의도에서요. 대선 되면 상대 당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을 만들잖아요. 그건 저는 국민의힘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민주당 지금 유력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 그런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참고로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순간 4월 7일 보궐선거에 절체절명의 승부가 있었지만 상대 후보를 위한 어떤 파일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보통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는 상대 후보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만약 이제 대선에 들어가면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후보 때도 그랬고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저는 장 소장이 갖고 있는 파일이라는 게 어떤 파일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도 좀 불분명해요. 이게 정말 여권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파일이라고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의도에 가보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파일의 진실성이나 이것도 저는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네. 장 소장만 본 상태에서 이 파일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누구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런 파일들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의혹 제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여권이 무슨 뭐 공작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28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김병민 의원은 차기 당대표가 아니고요. 대선 잠룡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까? 한부라비님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아니 땡 예.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먼저 나서서 검증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입당을 앞두고 있는 예비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먼저 맞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뿐 아니라 어떤 주자든지 도덕성 검증, 능력에 대한 검증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일 겁니다. 근데 윤 전 총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나 가족에 관련된 문제들은 2019년도 청문회를 통해서 수차례 언급이 나온 바가 있고 그 당시 청문회를 거치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엄청난 검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그 이전에 있었던 검증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입으로 두말하기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혹은 검사 시절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던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맞는 건데 무슨 부인의 장모의 가족에 있는 시시콜콜한 얘기들까지 쭉 잡반처럼 나열해 놓고 이거 하나씩 다 검증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의 미래를 논하기보다는 진흙탕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선후 관계를 잘 구분하면서 적정 수준의 조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재명 지사가 과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늘 있어왔던 통과 의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인 가족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 이게 네. 무슨 시시콜콜한 문제예요. 가족 관련해서 이게 무슨 뭐 지금 김병민 의원은 마치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뭐 그 정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그 장모나 아니면 그 부인 관련된 문제는 범죄 행위와 연관이 돼. 물론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이거 만약 사실이라면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국가 세금을 그냥 착복한 것이고요.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전자의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만약에 부당하게 어떤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회사들로부터 다른 어떤 이유로 그건 사실이냐 아닌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건 그냥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단순히 부인하고 장모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가정사라고 치고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런 장모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윤 전 총장이 검찰 고위직이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검찰 고위직에 있었으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또 그 부분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마치 뭐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인 그리고 가족 검증은 또 윤 전 총장이 전공 아니었습니까? 433님께서 그럼 조국 가족은요 이런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죠? 관련된 범죄의 수준의 혐의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평하게 수사받는 일이 마땅할 겁니다. 예. 법적으로 하면 조치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루어지게 될 건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지금 나왔던 많은 의혹들이 2019년도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는 민정수석실의 검증에선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되면서 왜 유독 대권주자로 출마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560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웃음소리 듣기 위해서 도로 한쪽에 주차했습니다. 열받지 마시고요. 열받지 마시고 최진봉 교수님 열받은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열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을 받아들이는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묘하게 갈려 있는 건 맞잖아요. 또 내부에. 내부에서는 본인이 이번 국면에서 대권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내부에선. 네. 그런 경우들에서는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저 높은 지지가 샥 바람처럼 빠지게 되면 나에게 조금 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윤석열 전 총장도 신속하게 들어와서 같이 경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리고 윤 전 총장에게 모여있는 지지율은 단순하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정부의 탄핵에도 실망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현재에도 실망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좀 뭔가 새로운 정치가 없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여망들이 좀 모여 있다면 이런 윤 전 총장이 정치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국민의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당 밖에 있는 주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신임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유력한 대권 주자와 함께 정권 교체의 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도 좀 이 수학 문제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수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도 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의견이 다른 것처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은 10월까지 뭐 해도 된다. 이준석 대표는 빨리 들어와라, 입당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당내에 있는 분 홍준표 지금 전 대표 지금 의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윤 전 총장에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목소리를 조금밖에 안 내고 있지만 점점점 목소리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입당하라고 또 들어오라고도 압박도 할 것이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걸로 봅니다. 4928님께서 윤 총장은 지난 정권 말기와 현 정권의 눈의 가시였어요. 지금까지 그냥 뒀을까요? 털어도 별것 없을 거예요. 얘기하고요. 4953님은 그러니까요. 조국만큼 털어봐야 확실할 것 같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왜 안 해요? 이거는 2부에서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정호의 누나는 15살 터울의 동생 정호가 태어났을 때가 생생합니다. 6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정호는 뇌에 물이 고여서 막히는 수두증과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년째 제대로 말을 하거나 걸을 수조차 없는데요. 그런 정호의 보호자는 누나뿐입니다. 집을 나간 아빠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혼자 정호를 돌본 지 벌써 1년. 누나는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을 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세상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삶의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정호와 누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소나기가 요란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고 지금 잠잠해졌는데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경기 일부 지역 또 강원 그리고 충청과 일부 경상도 쪽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쪽으로는 22mm의 비가 1시간 동안 쏟아져 내리기도 했고 그 밖에 서초나 송파 또 다른 지역 일부 금천 중심으로도 1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1시간 동안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소나기 형태로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가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는 요란한 소나기는 글피 토요일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꽤 긴 기간 소나기가 자주 지나기 때문에 우산은 꼭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밤 사이에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도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5에서 40mm 정도고요. 내일도 낮부터 밤 사이에 전국이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또 기온은 좀 주춤한 상황이지만 워낙 습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후텁지
후텁지근하고 끈끈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조금씩 더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3.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정부는 오늘 일본 자위대가 공개한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가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 시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탈북민 조사 과정에서 달라진 인권 개선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에 수사대는 10대 딸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에 숨지게 한 40대 계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5429님께서 웃음소리 교수님 정확히 이름 좀 알려주세요 물어보는데요. 단속 구간입니다. 교수님 단속 구간이래요. 네, 최진봉 교수님입니다. 돈진봉, 래퍼진봉 아닙니다. 네. 네. 송혁중님께서는 이준석 대표는요 어쩔 수 없이 유승민 전 대표 밀게 돼 있어요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바른미래계 사람들이 지금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신주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오세훈 시장은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왜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 됐을 뿐이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랑 친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대권 주자는 오세훈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세훈 주변에 지금 사람이 몰린다면서요. 그런데요, 정치라는 건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1년 정도 임기의 보궐시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경선 버스는 공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8월 달에 출발하는 버스에 자 저도 탑승할게요라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이 문을 두드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나요? 제가 단언컨대 오세훈 시장이 실제 대권주자를 우뚝 섰기 위해서는 나머지 주자들이 다 무너지고, 네, 오직 오세훈 시장만이 이 무너진 야권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머지 주자라고 하면 일단 홍준표 의원부터요? 홍준표 의원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승민 의원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요? 예, 그 유승민 의원은 이번이 본인의 대권 주자의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보를 하겠습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삐삐 소리 우리 최진봉 교수님, 네, 주의해 주시고요. 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네. 자,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 이건 네, 뭡니까? 이게 이제 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네, 당시 지식경제부에 있었던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다. 그래서 뭘 돈을 받았습니까? 근데 뭐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겠죠? 네. 지원 요강 자격 요건에 졸업생은 해당이 안 되는데 졸업생이 지원했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가 민주당의 주장. 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나 당시 병무청에 물어보고 지경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 다 물어보고 나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이나 젊은 세대의 공정을 강조하면서 2030 세대의 대변인처럼 우뚝 서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든 꺾어서 눌러놓을 때만이 민주당이 의미가 있다 판단하고 정치 공세가 좀 세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법적으로 10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다 지나간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세를 하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예, 그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오늘 김남국 의원이 그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거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 보면 거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원했던 게 SW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이거든요. 100명을 뽑았거든요. 100명 중에 유일하게 졸업생은 이준석 대표 혼자예요. 거기 그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원래 자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공고문에 보면 원래는 재학생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본인은 졸업생인데 지원했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다 떠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해명하는 것처럼 전화해서 확인해서 된다고 해서 지원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근데 저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문제가 된다고 제기하는 것은 일단 모두 다 재학생이었는데 혼자만 그 100명 중에는요. 그렇게 됐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이게 두 번째로 저는 더 큰 문제는 그분이 사실 그 당시에 그 군 복무를 대체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산업기능요원이 아니면 군 복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하면서 또 지원을 해서 돈을 받고 장학금 뭐 이런 걸 받았다. 그게 과연 그러면 공평하고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군복무했던 사람들은 나는 정말 병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군생활하고 훈련하고 이랬는데 이준석 대표는 산업기능요원 하면서 군복무 대체로 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지원도 받고 돈도 받고 뭐 컴퓨터도 받고 이런 일을 했냐. 그럼 과연 그게 공정하냐 하는 문제에서 논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뭐 그거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젊은이의 공정의 문제가 과연 본인이 한 행동과 일치하냐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병민 의원. 네, 병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될 것이고 이를 반칙으로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청년 세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일일 겁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문제 휴가 미복귀 의혹이 그 휴가를 일찍 들어왔느니 아니느니 갖고도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도 결국 젊은 청년들이 병역을 바라보는 문제의 공정선상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20대 30대의 공정에 관한 이슈들을 쭉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공정에 대한 이슈들을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는 해명을 쭉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는 알아보고 충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들었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공정을 위배한 것이겠죠. 아직까지는 그 문제로 언급되거나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쭉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만 이준석 대표니까 조금 그건 이상하네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산업복무요원으로 제대로 일을 했는가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일단 10년이 지난 사건 속에서 꼭 20대 30대를 대변하는 당대표 출연 이후에 이런 이슈들이 제기되는 건 조금은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8166님. 아니 부적절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 복무를 하는 대체 복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충실해야죠. 그걸 하면서 또 다른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게 과연 젊은이들이 봤을 때 동시대 이준석 대표하고 같은 시대에 군 복무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일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그리고 또 표현. 한 분은 그 중에 한 분은요. 그 다른 직업이 있는데 지원해가지고 그걸 또 처리한 적도 있어요. 그 사례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정서의 문제 이런 문제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정확한 합니다. 표현이신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근무 중에 근무지를 이탈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를 병무청에서 확인해봤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했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무청에 있는 관계자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문제가 있고 없고를 확인했는지 여부들을 신속하게 정리하면 일은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8166님께서 모집 요강이 안 된다고 너무도 명확하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도 지원한 사람이나 그걸 합격시켜준 기관이나 둘 다 문제죠. 이런 의견 좋습니다. 저는 이거보다요. 네. 이준석 대표가 부동산 문제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명확하게 더 강경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전수조사
아직 동의서를 안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빨리 하루빨리 누구보다 신속하게 해야죠. 김병민이 비대위에 없으니까 지금 지도부에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원내에서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외에 대표로 있는 이준석 대표의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가 30대의 젊은 나이지만 국민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된 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정치를 보여달라는 기대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청년 최고위원 지도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마음들을 다잡기 위해서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동의서 싹 다 받아다가 국민 앞에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근데 내일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죠. 내일 정도에는. 내일 정도는 할까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내일이 목요일 최고위원회가 아마 있는 날일 텐데요.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지도부가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면목이 없고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복당 문제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홍준표 복당은 내일 되는데 전수조사는 내일 안 될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게 문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저는 신임 지도부가 잘 헤아리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진봉 교수님?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대선 출마라고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하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를 해서 민주당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논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또 평가받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아쉬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주당 대선의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찌 보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언젠가는 한번 풀어져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네. 본인이 선택한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분이 나왔으니 경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쉽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하시네요. 자, 김병민 의원님. 추미애 장관 누구나 대선 출마에 자유와 의지가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아쉬운 게 있는 거잖아요. 더 가열차게 개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의 임무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권 플랜을 보여주면 참으로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경선에 흥행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아마도 경선 일정 연기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흥행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명의 컷오프. 6명의 컷오프 안에 추 장관 들어가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율을 보면. 두 번째가 50%를 1등 주자가 넘기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가게 되는데 지금의 이 파죽지세의 열기를 몰아가게 되면 또 압니까? 2등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됐지.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흥행의 보증 수표임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지지 의사를 표하는데요. 김병민은? 예. 부추기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에 대한민국 거의 모든 정치 뉴스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 정도의 결기라면 이번 대선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 네. 저희도 내일 홍준표 대표도 복당하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9189님께서 내일 되면 앞으로 국민의힘 당 변화 의지 어떻게 되는지 믿어볼게요 얘기합니다. 예. 내일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이슈 티키타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김병민 의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발로 뛰는 기자입니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바쁘게 또 인터뷰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어제 오늘 계속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있고 네. 아무래도 지금 야권의 대선 판도가 굉장히 출렁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제 본인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 측근들도 많이 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메시지를 많이 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측근 네네. 그렇죠. 최명길 전 의원 아직도 움직입니까? 아, 그분은 요즘에는 조금 조용하신 것 같고요. 예. 뭐 당 내에도 이제 같이 지도부를 구성했었던 의원들이 네. 아무래도 친 김종인 파가 됐겠죠. 예. 그분들 중심으로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마음속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습니까?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최재형이냐 윤석열이냐 약간 밀당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되게 그 대권 주자로서 확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많이 높게 사주셨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되면 네. 그 개헌을 해서 2년 임기만 마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네. 개헌 이야기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떠오르면은 본인이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하실 가장 좀 가까운 캐릭터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부인, 네네. 부인이 좀 막구 실력자라면서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 계속 몸담아 계셨을 때도 많이 언론에 오르내렸던 인물이고, 네. 또 기자들이랑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집에 가면요. 네네. 간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또 사모님의 아우라가 세가지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좀 어떨 때는 꼼짝 못한다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두 분이 금슬이 되게 좋으신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금슬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근데 광주 방문했어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방문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방문을 하려던 그 계획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 네. 대선판이 깔렸는데 광주를 방문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뭐 감사원의 그 반발을 보면은 뭐 이전에도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등을 만날 것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전에도 호국 보훈의 달에는 많이 방문을 해왔었다. 뭐 보훈병원을 찾아서 환자들 위문했던 거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이번에는 광주 보훈요양원을 가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안 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아 기자. 네. 저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장이 어느 보훈병원에 갔다 어디를 방문했다 이거 기억에 남는 기사 있습니까? 없죠. 없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광주를 방문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네,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은 반반이다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사실 자, 기자들은 다 네. 출마한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출마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 그 광주를 가느냐 안 가느냐도 사실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 손가락에 꼽히는 분으로서 또 지지율도 꽤 잘 나오셨더라고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도 광주에 가는 건 어떤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통합 같은 메시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판에 안 가시기로 결정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됐고, 또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측근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출마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감사원 내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실 요즘에 감사원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 직원들이 소속돼 있는 실무자 협의회랑 면담을 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졌고, 그래서 거기서 일부 직원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답은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요. 직원들도 물어보았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측근들은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점치고 계시고, 이게 그 가능성이 조금씩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감사원 직원들은 네. 자기는 소임에 맞춰서 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원장이 정치권으로 한쪽으로 가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감사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정치적으로 비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력기관, 헌법기관에서 정치권으로 가는 거 굉장히 비판받는데, 언론계에서도 정치권으로 가면 비판받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장, 검찰총장,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 정치권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전 경호님도 아이고 요지경 1세, 요지경 정치판 1세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뭐 하는지 좀 알겠어요. 네네. 정의당은 조금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요즘 좀 조용하죠. 정의당에서 최근에 뭐 타투 관련된 법안이 있었었고. 타투는 많이 기사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더니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봐서 오늘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4일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법사위에 계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민동의 청원으로 올라간 법안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 사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제 같이 좀 힘을 모으고자 법사위는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대구를 찾아서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구에 가서 입법을 촉구한다고요? 네, 사실 대구에 가는 거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대구에 가서 누구한테 네. 호소하는 거죠? 일단 그 대구 지역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많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거의 예. 반대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그 입장을 안 내고 반반 정도로 지금 갈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 가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좀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25일에 가서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그리고 정의당 대구시당 분들과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류호정 의원이 오늘 국회에 멜빵 바지를 입고 왔는데 그 기사가 또 크게 나왔어요. 댓글도 그러게요. 많이 달리고요. 네. 이거 말고도 정의당에서 조금 정책이나 내용이 많이 좀 비춰져야 되는데 좀 안 보입니다. 그전에는 네네. 정의당이 좀 작지만 강하고 그리고 네네. 그 법안들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내서 두 당을 이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정의당 의원들은 다른 기자들이 그렇죠. 저는 담당하나요? 이제 국민의힘 주로 취재하기 때문에 예. 가깝게는 못 만나고 있습니다. 9755님께서 정치인들 걸핏하면 광주와 현충원 가던데요. 현충원에 잠드신 분들 모두 보기 싫으니까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실 것 같네요. 이런 얘기도 하네요. 네. 그분들 생각까지는 저희가 또 못했습니다. 네. 지금 네. 여의도는 윤석열 엑스파일이 제일 뜨겁습니까? 그렇죠. 오늘까지 지금 거의 한 5일째 계속 엑스파일 기사 많이 나오고 어딜 가든지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민주당은 경선 연기 문제가 지금 계속 논란이 계속되죠. 이게 마침표가 잘 안 지키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제 25일에 최고위원회 연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결정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은 연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최종 결정이 당 지도부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재명계 의원들은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반 이재명계로 이제 분류를 하자면 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쪽이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두 계파라고 하면 계파죠. 그 두 의원들의 사이에서 많이 지금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접점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180일이라는 그 당원 당규의 내용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25일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24일 목요일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는 날이죠? 네, 잘 아시네요. 월요일 목요일에 회의 열거든요. 내일 홍준표 의원 입당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쵸.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딱 속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반영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럼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전만 해도 너무 불안하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나서는 홍준표 의원이 돌아와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혁신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이준석
당대표 그 경선할 때 예. 홍준표 의원이 좀 도와줬죠. 아무래도 네. 처음에는 굉장히 이건 한 번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홍준표 의원님께서 대구에서 같이 다니시고 그랬다면서요? 막판에는 많이 밀어주고 좀 이제 당을 같이 쇄신하는데 본인도 이제 숟가락을 얹으시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 바른미래계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계가 네네. 지금 다 당을 장악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된 것 자체가 그런 상징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런 모습을 좀 중화시키려고 친박이나 뭐 다른 뭐 김무성계나 여러 그 계파의 의원들을 많이 등용을 하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지금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유승민계에서 네네. 지금 윤석열 없이도 된다. 우리 후보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계파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다는 분이 벌써 두 분이잖아요. 하태경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유승민, 하태경 이렇게 두 사람이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입당도 안 한 상태이니 굳이 거기에 이제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윤석열파와 반윤석열파로 국민의힘도 좀 갈리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았고, 네. 거기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세 가지 종류의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간에 지금 엑스파일 문제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궁금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엑스파일, 윤석열 엑스파일이 민주당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쟁거리고 더 궁금해하고 그러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정말 다 다르게 나와요. 뭐 지켜야 된다, 아니다. 지도부 안에서도 크게 뭐 관심 갖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막 갈려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당 안에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이해 타산의 상황에 걸쳐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엑스파일이 네. 엑스파일인지 파일인지 모르는데 네네. 윤석열 파일이 하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네. 이게 황교안 발이다, 홍준표 발이다, 송영길 발이다, 말이 많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그 엑스파일의 존재, 뭐 최근에 얘기 나오는 뭐 6페이지짜리, 뭐 100페이지짜리 이렇게 굉장히 버전도 다양한데 네. 그 중에 몇 개는 또 많이 돌려서 보게 되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크게 어느 쪽에서 그거를 적었다라고 할 만한 클루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네. 모르겠습니다. 좀 신빙성은 어때요? 신빙성 그냥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 모았던데, 다수였던 것 같아요. 네, 모았는데 이게 네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비가 내리면서 퇴근 정체가 곳곳으로 더 심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송내 사이와 소래터널 일대로 정체고요. 더 가서 수리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조남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는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와 판교분기점에서 성남 부근, 다시 송파에서 서하남 사이와 또 광암터널에서 구리 남양주요금소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대관령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부곡 사이와 다시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속도 줄여 지납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 청대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 인구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하만 2터널에서 있었던 사고 역시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623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박진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오셨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시작돼 진행 중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는 정경심 교수 재판이었죠? 그렇죠. 이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이 조국 전 장관 딸이죠. 네. 조모 씨가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이번에 예. 출석을 하게 됩니다. 왜 불렀어요? 뭐 결국은 이제 증인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술했던 내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입시 비리 관련된 특히 그 부산 의료원에서 뭐 돈 받고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네, 그 얘기를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법정에 출석은 하되 증언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건 때부터 계속 증인을 신청했거든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 굳이 안 받아줬는데. 굳이 뭐 나와봤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안 받아줬는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처음에 뭐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증인 신청을 하면은 다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이제 조모 씨까지 들어있었던 거예요. 딸까지. 그랬더니 재판부가 그냥 받아주겠다라고 수용을 하니까 변호인 측에서 좀 반발을 했다고 해요. 예. 어차피 증언 거부권 행사를 할 거고 지금 출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진행하기로 한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소극적으로지만 그 증인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검찰 수사할 때는 네. 의혹이 산더미였어요. 산더미였는데 나중에 그렇죠. 기소하고 재판하는 부분 보면 거의 사라지고 몇 가지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툽니까? 일단은 그 돈이 좀 오갔던 그 부산 의료원에 있었던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입시 비리 부분에서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어떻게 뭐 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했고 어떻게 표창장 소개서. 위조를 했고 네. 이런 부분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뭐 답변을 한다 그러면 입시 비리 부분에서 포인트가 맞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출석은 합니까? 지금 출석을 하되 증인 지원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증인 지원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재판으로 됩니까? 비공개도 하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관이 앞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이동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 유력한 증인이기 때문에 언론이 많이 붙을 가능성도 그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너무 많은 관심을 네. 보도가 과열돼 있죠. 네, 지난 며칠 전인가요?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쓰는데 네. 아니 성매매 뭐 사취 뭐 그는 충격적이긴 한데 네. 뭐 다른 이거 있거나 관계가 없는데 관계 없는 사건에 지금 사진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모르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사과를 했지만 모르고 하기 어려운 게 제가 봐도 아는데요. 특히 조국 장관 그림 그려놓은 거는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모르고는 아니고 일부러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근데요. 예. 자, 변호사님. 네. 여기서 약식 재판 하나 합시다. 만약에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은 맞습니까? 명예훼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형사는 몰라도 민사 소송을 하면은 아마 배상 판결 바로 나올 텐데요. 형사는 끝까지 몰랐다 그러면 과실이 되기 때문에 과실 명예훼손죄는 없습니다. 네. 고의 명예훼손죄는 있는데요. 예. 그래서 형사는 조금 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민사는 뭐 과실 형사 고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금액이 저는 좀 커야 되지 않나. 언론기관의 어떤 공정한 특성상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크진 않잖아요. 그런데 커야 되지 않나. 이거는 제가 당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네. 겁니다. 약식 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없는 말인데 약식 명령이라고 하고 정식 재판이라고 왔는데 그렇죠. 약식 재판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방송 중에 하자. 방송 재판이군요. 네. 방송 재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약식 또 명령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배울게요. 제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윤석열 엑스파일에서 파일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네. 장성철 소장이 엑스파일 공개하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엑스파일이라고 그래서 뭐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미
뭐 여러 차례 뭐 장모 관련해서 나왔다, 부인 관련해서 뭐 정리가 돼 있다, 뭐 금전 거래 내역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가 보도하는 거는 사실 뭐 취재원 비리권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장성철 소장님이 어떤 기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인 뭐 목적을 통해서라도 공개를 한다는 것이 과연 그 공익이 순수하게 공익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유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근데 내용에 따라 공개하면은. 다르죠. 그렇죠. 내용이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내용인데 대부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 같고요.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신 변호사 말씀처럼 언론기관에서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했을 때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서 면책특권으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방법. 그거 말고는 이게 공개됐을 때 처벌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검증 시즌이 시작됐는데 네. 이럴 때 이제 보도를 한다. 누가 얘기를 했다. 선거법상 명예훼손 계속 소송 진행되죠. 소송될 것 같긴 한데 뭐 완전 거짓이 아니라면 네. 공익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내용에 네. 따라 다를 거예요. 네, 내용을 봐야 됩니다. 네. 하나하나 다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도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또 윤석열 총장 재판이 아니고요. 장모 재판이죠. 네. 장모 재판이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거는 7월 2일 날 있을 선고가 의료법상의 예. 부정수급 관련된 부분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어제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거 말고 네. 7월 2일 날 그거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요양원 설립 관련해서 네. 의료법상에서는 그 의사만 개설할 수가 있는데 의사가 네. 아닌 자가 개설한 것 그리고 그렇죠. 부정수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단에 돈 같은 거 공단에서 받은 돈을 거죠. 받았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책임 면제 각서를 네. 작성했던 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그 책임 면제 각서가 관련 동업자들이 작성해 준 건데 이 책임 면제 각서로 과연 처벌까지 면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판결까지 선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들은 이제 한 명은 4년형을 받았고요. 구속이 네. 됐었고요. 네. 또 종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었어요. 네, 그럼 유죄가 나왔네요. 나머지들은 다 유죄가 됐고요. 네. 다만 이제 장모 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변론 과정에서 자기는 돈만 빌려줬지 예.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리고 아니라면 유죄가 될 관여를 수 했다 없죠. 하더라도 내가 받은 돈에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관여한 거지 그 관여한 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재판부에서 나오니까 내가 돈만 관심이 있지 그렇죠. 굳이 내가 그 뭐 의료비 부정수급 이런 거랑 관련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항변을 했죠. 7월 2일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 윤석열 전 총장 검증 국면이 약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6월 말 7월 초 정치 선언 등등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게 가장 변곡점 같아요. 7월 2일 날 그게 끝나야지만이 갈 수가 있고요. 뭐 경우의 수지만 무죄가 된다면요. 좀 편하게 정치 선언을 할 걸로 보고 네. 유죄가 되면 다시 또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준비된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보도 원래는 시중에 얘기는 많이 돌았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제 주가 조작이죠. 이거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죠. 얘기가 많았고 장모 최 씨가 연루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소문은 많이 돌았는데 이게 정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같이 IP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았던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됐고 이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건 크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네. 예, 주가 그렇죠. 조작이니까요. 네, 도이치모터스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이 주가 조작, 시세 조정에 관여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뭐 지금 장모 최모 씨는 이거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공소시효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완료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네. 이 시세 조작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범죄 종료 시점에 따라서 이게 언제 종료했다고 봐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 있다고 해요. 사건의 발단은 이제 주가가 조작된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돈을 댄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였다. 전주였다. 네. 그래서 공모를 했으면 둘이 같이 시세 조정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주가 조작해서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벌었겠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2010년에는 뭐 2,000원대였는데 뭐 2011년 경에는 7,000원대로 그렇죠. 네, 공모가 올랐다고요. 있다면 시세 조정이 네.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 새롭게 보도된 거는 그 와중에 장모 엄마죠. 예. 김건희 씨 엄마인 최 씨도 개입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10년 전이에요. 시세 조정 어떻게 하냐면 주식 막 사들입니다. 컴퓨터 몇 대 들여가지고 예. 막 사들인 다음에 일정의 금액을 올린 다음에 싹 팔아 넘기는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 방법이죠. 네. 그때는 컴퓨터도 모아놓고 같이 그렇죠. 앉아가지고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IP가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IP.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그럼 걸리니까. 네. 그때 상황이 됐고 공소시효가 지금 살았냐 안 살았냐 10년짜리인데 네. 거의 다 된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조작이 그 뒤에 포괄 범죄가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장모 윤 전 총장의 장모 측은 보도가 허위사실이고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중입니다. 사항이니까 재판까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걸 보고 우리가 또 판결을 우리끼리 나눠보자고요. 자, 황당한 사건, 황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그런 판결 많습니다. 아니, 왜 대체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 사건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어떤 사건이죠? 네, 이번 사건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무죄에서 유죄로요. 네,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네. 부모들을 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네.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유죄로 바뀐 거예요. 아, 그래요? 네. 1심에서는 양육비 지급 필요성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사적 감정도 없다. 그리고 양육비는 줘야죠. 네. 그리고 뭐 이 신상 정보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은 당연히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이게 뒤집힌 것입니다. 그래요? 네. 명예훼손 혐의가요? 네,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법에 사실은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일들이 얘기가 많아요. 우리 변호사 협회에서도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예. 오로지 진실되게 얘기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됐을 때 처벌하는 거. 미국에서는 없죠. 매우 곤란했어요. 저도 네. 그래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처벌을 많이 받아봤죠. 네.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재판 많이 받아봤잖아요. 형사 소송에서는 그래서 네.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재판 다 받았네. 근거가 있고 네.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 자료가 있었다. 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형사처벌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민사는요. 네. 그래도 사실이더라도 이 사람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조금 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언론사 대표가 법인카드로 안 마시수 가고 법인카드로 함부로 쓰고요. 그리고 카드 깡도예요. 네. 그리고 막 운전기사도 때리고 그래서 몇 가지 기사를 썼는데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서 야 딸이 결혼한대지 않냐 그러면서 돈 조금 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돈 달라는 1~2%가 저한테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근데 무죄 받았죠. 소송도 이겼죠. 거의 다 이겼는데요. 어떤 재판에서는 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기자는 그래도 명예훼손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기자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로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은 기자는 면책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렇죠. 이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하시는 이분은 기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어떤 공익이죠, 이거는. 예. 어떤 아무런 사익이 없이 그리고 악의가 없더라도 자기가 무슨 이 사람들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런 것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됐던 거를 2심에서 검찰에서 예비적으로 원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앞에 걸고 네. 예비적으로 사실상의 명예훼손죄 이거라도 좀 처벌해달라 해서 재판부에서 2심 재판부에서는 허위사실은 여전히 무죄인데 사실적시 이 부분이 유죄다라고 해가 벌금 100만 원인가요? 80만 원. 80만 원 네. 선고했습니다. 벌금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도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 1심에서는 배심원 재판을 했거든요. 예. 그 배심원들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죠. 무죄 판결을. 그런데 이 사건도 항소심에 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소심은 국민재판 참여재판이 불가능 안 합니다. 안 하죠. 네. 1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의 법감정은 무죄다. 이 나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공개를 못하냐. 그리고 이 공개를 함으로써 사실은 그렇죠. 양육비를 막 지급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나쁜 아빠들이요. 네. 양육비를 안 주는 그런 부모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지금 있는 제가 좀 지금은 그래서 법이 좀 바뀌었어요. 7월부터. 양육비 예. 이행 관리원에서 그것만 하는 것도 벅차다라고 해서 이제 운전면허 있잖아요. 네. 면허 정지까지 가능할 수 가능해요. 있어요. 그게 실효- 네, 실효적이죠. 구류도 가능합니다. 네, 일정 구류. 시간. 네. 네. 해외 여행도 못 가게 하고. 네. 네. 근데 일단 운전면허증 정지가 되면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날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아, 그건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1928님께서는요, 참 법이요. 갑갑합니다. 법원의 존재 이유가 궁금하네요. 법이 국민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데 법이 상식에서 멀 때가 좀 있습니다. 또 다른 판단, 네. 어떤 판단이 있는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작년 9월에 음주운전을 하고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럼 처벌 받아야죠. 그렇죠. 경찰까지 이제 막 출동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막 이 술 기운에 막 경찰도 몰라보고 막 경찰도 막 발로 걷어차고 막 폭행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많이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이 사람이 좀 더 선처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집행유예 받았죠. 예. 아니 그래도 술 먹고 음주운전도 나쁜데 거기에 지금 공무집행방해가 있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않습니까? 성립하는데 폭행죄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집행방해가 너무 조금 그렇죠. 관대해요. 외국 특히 미국 같은 걸 기준으로 보면 그건 총기 사용이 되다 보니까 공무집행방해에서 엄청 엄하게 처벌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거의 실형이 떨어지는 건 저는 못 봤고요. 잘 못 봤고요. 네. 중복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그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예를 들어서 흉기를 이용해 가지고 경찰관이나 공무원한테 상처를 입혔을 때 그 네. 정도 돼야지만이 실형이 가능해요. 근데 심지어 네. 밀쳐가지고 부러지거나 아니면 네. 물어서 이렇게 멍이 이렇게 들었는데도 거의 처벌을 거의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네, 받지 예. 않더라고요. 조금 약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음주했는데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7. 완전 만취입니다. 면허 취소입니다. 완전 만취요. 완전 이렇게 만취해서 차를 가지고 운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와, 뭐 거의 이 정상이 아닌 상태인 사람이 또 막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폭행에다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럴 때는 참 너무 약해요. 너무 비싼 약해요. 변호사 사셨나요? 전관 변호사 그건 사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초범인 경우에 실형이 내려지는 게 드물다. 사실은 사실 드물다라고 해서 초범인데 실형이 나온 경우가 오히려 더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처음 걸렸다고 해서 그 죄질이 나쁘거나 아니 죄질이 더 선하거나 낫다고 볼 수도 없는데 네. 이렇게 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했는데 아무튼 경찰관 소방관들한테 좀 함부로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좀 따끔하게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좀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다 됐습니다. 아유 너무 빨리 끝났는데. 그래요? 아쉬운데요? 그럼 하나 네. 더 하세요. 춤이라도 한번 치고 갈까요? 아니 이거 짧게. 자, 네. 살인 사건 일어났다면서 춤은 안 됩니다. 살인 사건인데. 경찰이 허위 신고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렇게 허위 신고했어요? 편의점 직원 휴대전화 빌려서 누구 여기 죽었습니다라고 신고했는데 네. 장난전화했습니다. 그런 장난전화 안 되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인데 네. 이것도 집행유예 선고받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잘못하면 사실은 진짜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심지어 경찰 형사 3명 그리고 막 구급대원 소방관 7명 막 출동해갖고 엄청 크게 중한 사건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 말짱 거짓말? 야. 집행유예입니까? 예. 집행유예입니다. 불이 났어요. 아니면 뭐 어디 소방서나 다른 데다 장난전화 하다가 큰일 납니다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처음은 봐준다고 이렇게 하면 한 번은 괜찮아 이럴까 봐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공권력에 장난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재판 5분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춤은 바깥에 나가서 추세요. 알겠습니다. 음악이 너무 신나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재판 5분 전에 이어서 다른 재판 하나 가져왔습니다. 10살 어린이가 동의한 관계, 폭행, 협박 없다면서 낮은 처벌. MBC 기사인데요. 아빠가 다른 오빠가 있어요. 20대 오빠입니다. 근데 10살짜리 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딸이 기억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만 10여 차례고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그 20대 오빠는 2차례 인정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20대 2부 오빠는, 그러니까 아빠가 다른,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다른 그 오빠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아마 옆에서 또 얘기를 했겠죠. 실제로 2019년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운데 거의 절반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 폭행과 협박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처벌 안 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느냐는 이런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법이 지금 국민들의 의식을 더디 따라가고 있어서 아직 이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밤새 죽어가는 모습, 고통, 수백 명 의료진 극단 선택 시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 종사자들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한계 상황에 달았다는 영국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밤새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 애썼다. 그 말이 얼마나 그간의 고통과 고충을 대신한, 얼마나 고충이 컸는지 짐작케 합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4월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의료 종사자의 62%가 코로나 이후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정신건강 문제, 우리가 조금 살펴야 됩니다. 이 의료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팬데믹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웅들을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왔어요. 간호사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만 하지 말고 연봉도 좀 월급도, 그리고 처우도 좀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역경 속에서 계속 묵묵히 일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한테 감사함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좀 복지도 좀 챙겼으면 합니다. 트럭제 5배송된 택배 150개, 집주인의 훈훈한 대처. SBS 기사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가정집에 시키지 않은 택배가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동업자가 잘못 배송했구나, 잘못 보냈구나 생각했는데 계속 옵니다. 택배 150개가 수일에 걸쳐서 150개가 도착했어요. 상자 속 내용물은 마스크가 얼굴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는 어린이용 마스크 가드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에 아마존에 이거 잘못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못 배달된 마스크는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넌씨는 새 마스크와 색연필, 스티커, 그리고 마스크 가드를 담은 마스크 꾸미기 세트를 만들어서요, 소아병동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택배가 트럭째로 쏟아질 때 나는 괴로웠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버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황당한 사건을 아이들을 도울 기회로 바꿀 수 있어서 기뻤어요 얘기합니다. 와, 정말 택배가 잘못 왔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로 바꾼 캐넌씨,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